네, 9월 6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각각 0.21%, 0.03% 내렸고 나스닥은 0.2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3만 5천 명 증가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 예상치 집계한 거에 대해서 72만 명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요. 8월 실업률은 5.2%로 예상치와 같았고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0.56% 올라서 예상치인 0.3%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8월 ISM 서비스업 PMI는 6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에 64.1에서 좀 낮아졌습니다. 증시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 분위기입니다. 섹터별로는 테크놀로지가 0.4% 올랐고 소재와 산업재, 금융, 에너지가 0.5에서 0.7%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1.2% 하락해서 배럴당 69.1달러로 기록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16%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157원으로 4.5원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넘어서 지금 5만 1,7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전략, 그리고 대체 투자, 원자재, 산업기업 등의 자료가 있고요. 앞서서도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고용 부분 경기 말씀드렸는데 먼저 주식 전략에서 미국 쪽 경기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지금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공장 가동이 4월 고점을 찍고 그걸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운임료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목에 걸려서 생산이 안 돌아가는 이게 지금 한 넉 달째 5, 6, 7, 8월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론은 앞으로 좀 이게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들이 생산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럴 마음이 있는가와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미국 데이터 보면 7월에 가처분 소득 늘고 8월에 고용은 델타 변이 때문에 레저는 빠졌는데 전체 임금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만큼은 얘네들은 최소한 소득이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소매 판매가 먼저 올라가고 생산은 굉장히 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 소비가 꺾일 거냐가 아니라 이 부분보단 차라리 생산이 올라갈 거다. 결론은 이제 이 시점을 지금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처 생산 못한 부분이 되돌아 말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산업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탑다운에서 풀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9월에 약간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9월 달에 실업수당 끊어지는 지역들이 6월에 미리 끊어진 애들보다 기본적으로 고용 사이즈가 70% 많은 애들이고 얘네들 지역 위치 자체가 서부랑 북동부 지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두 노동자들을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부터 12월 경계까지는 5, 6, 7, 8월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씩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한 타이밍을 산업단에서 풀어야 되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생산을 다시 재개하는 거는 결론인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풀리고 난 이후에 병목 풀린 이후에 매크로를 봤을 때 모멘텀은 사실 미국은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으면 맨 첫 장에 보시는 그림이 이게 아마 탑다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진한 파란색이 페드의 보유 자산 이걸 가지고 여러 자산을 같이 매칭해 그리면 그림이 잘 나오죠. 그런데 이걸 보면 내년에 이제 부양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데요. 여기에다가 재정 정책을 가미해 버리면은 미국은 24년까지 계속 부양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멘텀이 있는 지역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모멘텀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아래쪽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을 보는 거고요. 다만 중국도 지금은 뭐 크레딧 임펄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하단에 왔기 때문에 4분기엔 얘들도 좀 덜 것 같다. 그리고 종합해 봤을 때 글로벌 매크로 자체가 최근 한국 수출 그로스 보셔도 느끼겠지만은 이 피크아웃이 18년 같은 내리꽂는 피크아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완만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생산을 못했던 것들이 9월부터 12월까지는 말아 올릴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한국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중국이 아무래도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한국 뭐 산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한국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일종의 모멘텀을 이끈다라던가 생산을 말아 올리는 것들이 중국이면 참 이게 분석이 편한데 이게 지금 미국 주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양 건너서. 그래서 한국 쪽에 주는 시사점은 이게 미국은 확실히 뭐 예를 들어 뭐 시장 단으로 보자면은 뭐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 레벨이 낮으니까 뉴도 가고 캐펙스 있으니까 올드도 가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그거보다는 좀 각도는 아래쪽이다 보고 그냥 이제 색깔이라기보다는 인덱스 차원에서 뭐 어떤 시장 방향으로 보자면은 결국에 지금 뭐 미국은 모멘텀으로 계속 가고 중국도 지금 4분기 국면에서는 박스권에서 반등 쪽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한국도 뭐 전체적인 상황은 뭐 전체 인덱스는 아래쪽으로 볼 게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게 좀 사실은 그러니까 나래비를 매기자면은 미국, 한국, 중국 순이다. 근데 그 중국도 지금은 계속 0 밑에 있었는데 0 위에 왔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공급망 차질,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의 부품들, 일부 또 생필품도 공급 차질 우려가 좀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사실 뭐 단순한 관련인데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다 바이러스로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결국에는 이번에 코로나가 좀 심하게 번졌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한 열흘쯤 전부터는 걔네들도 그 델타 확진자는 피크아웃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동남아 애들도 이제 조금씩은 풀려나가는 모습 아닐까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발표하실 때 좀 용어 선택에 조금만 더 주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합니다. 먼저 채권 위클리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뭐 방금 들으셨겠지만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던 8월 그 고용 지표가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되게 재밌는 거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일시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다가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쇼크를 기록한 것 치고는 장기 금리가 다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금리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혹은 정부가 정책을 쓴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경기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연내 테이퍼링 개시 자체는 뭐 충분히 유효하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했던 6개월 내에 끝난다거나 하는 굉장히 빠른 테이퍼링이라거나 두 번째가 잭슨홀에서 파월이 언급했던 테이퍼링 끝난다고 바로 금리 인상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더 먹혀 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판단이죠. 고용지표가 쇼크였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 경로를 탈선하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이 왜 들어왔냐면 실제로 고용을 까보면 산업별로 보면 결국은 레저 부분에서 신규 고용이 0이 된 게 주요했습니다. 이 레저가요 직전 3달 동안 전체 신규 고용의 단일 섹터인데 무려 43%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로가 된 게 중요했는데 그럼 혹시 서비스 쪽 수요가 약했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레저 쪽 임금 증가율이 YY로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셌는데 실제로 코로나 델타 때문에 노동의 공급에 쇼크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 12월 달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나냐면 레저 부분에서 무려 30만 명 이상 실업자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월 달 연말 연초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좀 셌던 때거든요. 금리 올라가고 증시 되게 좋았고 그때 30만 명 가까이 축소가 되고 월간으로 전체 신규 고용 마이너스 40만 명이에요. 물론 이건 수정치고요. 1월 초에 발표됐을 때는 5만 명 증가였다가 마이너스 14만 명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끊기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피크아웃한 코로나 고점 하면서 레저가 많이 빠졌다. 결국 다시 회복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채권 시장에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고용 쇼크를 뭔가 구조적 혹은 수요 둔화 요인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안기태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4분기에는 생산단에서 어느 정도 해소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선반영해서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 전망을 유지를 하고요. 원화채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예산안 발표가 됐고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10%, 특히 중요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무려 내년에 25% 축소가 됩니다.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쨌든 수출 증가를 피크아웃한 가운데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화 장기채는 사자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심한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한 채 마무리했는데요. 8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는데도 그 미국채 10년이 그 마지막 금요일 날 다시 급등하면서 최종 소폭 상승하는 걸로 끝났고 글로벌 채권 금리 전반적으로도 소폭 상승한 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펀더멘탈과 그 미국 경기 회복 추세에는 뭐 큰 무리가 없는 일시적인 것 같다는 얘기와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 한 0.56%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률 급등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9월일지 뭐 12월일지 연내일지 연초일지 이런 테이퍼링 발표 시점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22회의를 앞두고 이제 성장률 전망치 유럽 쪽 추가 상향되고 PPP 매입 규모 조정 등의 통화 정책 정상화 가능성 등등 때문에 독일 금리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쪽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됐는데요. 브라질은 계속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그래서 다시 10%를 상회한 10.8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그 금리를 올리면 또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거나 하는데 대통령 탄핵 이슈라든가 내년 대선 이슈 등 때문에 FX가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멕시코도 물가 상승 부담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계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흥국도 이런 식으로 좀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의 글로벌 리츠 먼슬리입니다. 홍지환 연구원. 네, 지난 8월 글로벌 리츠 총수익률 1.6%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 한 25% 정도의 총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미국과 호주, 유럽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2020년도 하락폭을 리츠 지수가 모두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실물 부동산 뭐 주가 대수 대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 과도했던 할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리츠 지수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리츠 섹터에 좀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더 중요한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미국에서 주거용 리테일 호텔, 또 프랑스의 리테일, 일본의 오피스 리츠 비중 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FFO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리츠 지수의 PFFO 배수가 지금 21.5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거 10년 밴드로 봤을 때 한 15배에서 21배 정도를 받아왔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상단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부 유망 섹터를 꼽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츠 시장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뭐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좀 산업용과 특수용이 올랐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백신 개발과 함께 경제 재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텔, 리테일, 오피스 이런 섹터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해 6월부터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좀 피해가 예상이 되면서 호텔 리테일이 다시 재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피해를 받았던 호텔과 리테일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 주거용 리츠도 양호한 흐름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이 좀 긴축으로 전환되는 과거 초입 구간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가는 1년 반 동안의 구간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 성과상에서 단기 임대차와 또 경기 민감도가 높은 섹터가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요. 호텔, 주거용 오피스, 리테일 마찬가지로 좀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변화에 따른 배당 수익률 매력도 점검을 해봤는데 배당 스프레드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봤을 때는 국가별로는 이제 일본, 프랑스, 또 미국 리츠 섹터 내에서는 리테일, 오피스, 주거용 이렇게 좀 배당 매력도가 있는 걸로 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금 저희 리츠 MP 내에서 미국의 주거용, 리테일, 호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의 오피스와 프랑스 리테일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원자재 위클리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 수익률은 플러스 0.53% 강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은 최근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넘나들면서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좀 변동성 장세 자체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시작 예고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민감 원자재 자산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였다라고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글로벌 제조 PMI 확장세 둔화라든가 아니면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차 위험자산보다는 일부 안전자산 수요를 좀 끌어올렸던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매크로 이슈라고 보면 달러화라고 하는 부분은 좀 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산업금속과 기금속 섹터 모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까지 실질금리 정상화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을 보고는 있지만 지금 9월 FOMC에서 당장 테이퍼링이 결정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일부 지연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 약세의 근거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 PMI, 특히 차이신 제조 PMI가 지난 3월 이후에 처음으로 5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오히려 동행 지표는 좀 걱정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산업금속 섹터에서는 기대 요인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중국이 결국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완화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꺼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산업금속 수요 전망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콜 드릴 부분은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좀 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말쯤에 한번 올여름 폭염이 이끌어낸 천연가스 가격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4달러 이상권에서 좀 강세를 계속 좀 시도를 할 거다라고 좀 봤었는데 천연가스 가격 최근까지 4달러뿐만 아니라 4.5달러까지 상회를 하면서 수년 내 고점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름의 폭염이 좀 끝나고 저희가 난방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계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모멘텀 자체가 약화는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큰 가격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미국의 재고 흐름을 보고 또 투자자들의 수급을 본다라고 보면 올겨울에는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라고 하면 4월에서 10월까지는 인젝션 기간이라고 해서 비축이 되고요. 11월에서 3월 난방 시즌 동안 이 재고를 언더그라운드 스토리지에서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9월, 10월 동안 추가적으로 좀 비축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전년이라든가 과거 5년 동기간 평균을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쌓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역대 그런 과거 흐름에서 항상 순매도 포지셔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올해 겨울 난방 시즌 들어감에 있어서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역대 수준을 계속 하회를 하게 된다라면 겨울철에는 지금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 순매도 포지션에서 숏 스퀴즈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추가적으로 강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 강세 예상하셨는데 업사이드를 좀 어렵겠지만 얼마 정도 보시는지 하고
실제 투자자들이 접근하려면 ETF라든가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좀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MMB에 나와 있는 그런 키 차트 봐주시면 전 고점이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2018년 말에 기록을 했었던 100만 BTU당 4.8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4.6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4.8달러일 것 같고요. 4.8달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5달러가 가장 뭐 허들이 되긴 하겠지만 겨울철에 저희가 숏스퀴즈까지 감안을 하면 2014년 초에 기록을 했었던 6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ETF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스 펀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UNG라고 하는 ETF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자료는 그 9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자료고요. 허율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장 종료 후에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9월 정기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한 차례 3월에 실시했던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올해부터 3월, 9월 두 차례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 정기 변경은 9월 10일 금요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구성 종목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에서 100위는 대형주 지수로 101위에서 300위는 중형주 지수로 나머지는 소형주 지수로 구분한 지수입니다. 먼저 대형주 지수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FNF 3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되었고 메리츠 증권 등 7개 종목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이동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형주 지수에는 명신산업, MC넥스, PI첨단 소재 등 6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되었으며 DI 동일 등 9개 종목이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상향 편입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듀산 퓨어셀, SK케미칼, 키움증권, S1, 롯데쇼핑, CJ, 동서, 더존비지원, 만도, 대웅 10개 종목이 대형주에서 중형주 지수로 하향 편입되었는데 이번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에서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입니다. 수급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인데 대형주 지수에서 제외된 종목들이 중형주 지수에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 펀드들이 대부분 대형주 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데 비해서 중소형주 펀드들은 중형주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 지수에는 2개 종목이 신규 상장되었고 11개 종목이 중형주의 소형주 지수로 하향 편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할 텐데요. 먼저 그 2차 전지 산업 신규 커버리지 리포트입니다. 주민우 연구원입니다. 네, 2차 전지 인입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증설 발표가 줄줄이 연달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결국에 이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 즉 컨센서스의 상향으로 저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이는 또한 주가 상승으로 귀결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탑픽은 3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요 3가지 업체들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업단에서는 제가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슈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국내 업체들의 외형 성장, 즉 양적인 성장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질적인 성장도 같이 수반된다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예를 들면요. 포스코 케미칼의 사례를 들면 좀 쉬운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을 아직 중국 업체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 중국 소재들을 수입해다가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경제적 리스크라고 함은 관세 7.5%가 붙는다는 점을 의미하고요.
정치적 리스크라고 함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할 것이고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됐을 때 그 공급망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할 생각이 있는 회사들이라면 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다 끊어버리고 탈중국화된 형태로 미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의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걸 제가 이제 질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이슈는 그 배터리의 기술 진보 방향 측면에서 과거도 아니고 사실 작년 정도까지만 봐도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는 게 원가 절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에너지 밀도를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부터는 원가 상승이 수반되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자동차급에 맞는 합리적인 배터리 스펙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급을 이제 딱 가운데 중급 차량을 놓고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이제 차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고 밑에 있는 쪽은 이제 그 반대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 윗방향에 있는 그 차급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실리콘 첨가를 통한 에너지 밀도 개선이 저는 앞으로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밑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저는 LFP의 도입이 생각보다 더 가파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 대주전자 재료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LFP는 이제 안타깝게 아직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양산하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고 적극적으로 개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당장 대응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완성차 업체들의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테슬라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본인들의 캐파 증설 계획이 너무 빠듯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LFP를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CATL에게만 의지하고 있다. 이 두 번째 고민이 있는데 다시 첫 번째 고민으로 좀 돌아와서 이 배터리 수급 타이트한 거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680 셀에 대한 내재화 성공 사실 요게 되어야 저는 이 수급 타이트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테슬라가 미국 프리먼트에 있는 10기가와트시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 10기가와트시 공장 가동을 통해서 한 13만 대 정도 차량을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 약 80에서 100기가와트시의 자체 공장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 몰려 있지만 테슬라가 25년까지 가면서 이 수급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의 사례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 LFP를 장착한 차량을 지금 중국이랑 유럽에서는 뭐 문제 없이 잘 팔고 있지만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ATL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지금 테슬라가 머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장 대응은 어렵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대안 중에 여러 후보군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이슈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를 하고 제 탑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두 줄로 짧게만 요약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삼성 SDI를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 SDI는 미국 투자에 많은 집중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미국 투자의 고객사들로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된 리비안과 스텔란티스에 많은 이제 초점들을 두고 계신데 저는 이것 외에도 더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의 MP 플랫폼 그리고 BMW의 젠6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SDI가 수주를 딸 수 있는 유력 캔디데이트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투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8월 말로 MSCI 편이 끝났고 유럽 투자도 끝난 거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직 미국 투자 발표하지 않았고 그 미국 투자 발표가 저는 유럽 수준의 버금가는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발표가 되면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뭐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좋게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BM은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는 속도가 지금 경쟁사들보다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경쟁사들은 로우 투 미드 싱글을 기록했던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9.9%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액 그로스와 원가 절감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시장에서 대주전자재료의 중장기 캐파 계획을 3,0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제 3,000톤인 건데 저는 2026년까지 2만 톤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 회사의 그 계획은 괴리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괴리를 저는 주가가 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 하이엔드 쪽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핵심은 실리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셀업체들이 대주전자재료에 많은 러브콜들을 좀 날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협력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JV라던가 뭐 전용 라인 뭐 그런 구성이라던가 이런 좀 다양한 방식의 것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반도체 산업 리포트 발표합니다. 도현우 연구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내 메모리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사라라고 이제 콜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ASML이랑 그리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레이저텍 이 두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뭐 되게 괜찮습니다. 특히 레이저텍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한 15% 정도 올라서 투자자들의 좀 문의가 되게 많았었어요. 글로벌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ML이랑 레이저텍은 그 EUV 관련 장비 업체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요. 이 EUV에 대한 모멘텀이 그 뭐 원래도 좋았었지만 최근에 이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EUV에 대해서 투자를 좀 소극적으로 보는 회사가 미국의 이제 인텔이랑 그리고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적극적이었고요. 근데 인텔과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차세대 공정에는 우리도 EUV를 좀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니치마켓 디램 시장에 주력해온 대만의 나냐조차도 13조를 투자해서 대만의 EUV 전용 팹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EUV 적용에 대해서 뭐 득실을 계산하던 업체 대부분이 도입으로 지금 결정하는 분위기가 이런 그 EUV 관련된 장비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EUV보다 더 차세대 장비를 이제 하이 NA EUV라고 부릅니다. 그 NA는 이제 뉴머리컬 어퍼처를 뜻하는데요. 빛이 그 마스크에서 그 웨이퍼로 내려오는 각도가 원래는 예각이었었는데 더 둔각으로 바꾸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뭐 이게 말이 쉬운데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기술이고요. 가격이 EUV는 한 대에 한 2천억 정도인데 이 하이엔의 EUV는 한 대에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이게 이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로직 반도체는 5나노 공정인데 3나노 이하에서는 EUV조차도 싱글 패터닝이 안 되고 멀티 패터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3나노 이하에서 싱글 패터닝이 가능한 하이엔의 EUV를 좀 조기 도입하자 업계에서 좀 이렇게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의 EUV 도입되면 당연히 뭐 장비 가격이 7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하는 뭐 ASML이라든지 관련 검사 장비를 만드는 레이저텍 이런 회사들한테 장비 ASP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